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의 책의 저자이신 김광석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예. 닉네임으로 유명하죠.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이번에 예. 이제 새로 나온 2021년. 네. 지난번에 나온 게 이제 2020년. 그러니까 네. 매년 나오는 건가 봐요. 예, 매년 연말에. 예. 이거 뭐 좋으나 싫으나 1년에 한 번씩은 꼭 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 블로그에서는요, 이 경제 전망 시리즈 모으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1년 전망책 사시고서 예, 이거 다르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는. 뭐 깨알 같은 또 홍보하고 계시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네. 2021년도는 이제 과연 이걸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지 네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11월 이제 뭐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네네. 마침 또 오늘 뭐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고요. 예. 뭐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그냥 밋밋하게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토론은 아마 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어떤 선거 네. 결과 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일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못하니까 마침 우리 미국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기자 한 분한테 전화 드렸어요. 박용봉 차장님 제가 전화 드렸죠. 어디 기자인데요? 매일경제. 매일경제. 예, 박용봉 차장님이시고 이 미국 보팅 이거 담당하시는 기자분이신데 전화 드려봤더니 한참 설명하시더니 자기도 모르겠다. 그 결과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다. 근데 제가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알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시나리오를 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일단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네. 합의가 지금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됐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 예. 주요 이슈가 뭔가요? 양쪽에. 네네. 양쪽에 부양하겠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그 컨셉은 똑같아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미국 경제를 제자리로 올려놓겠다 하는 그런 공약은 비슷한데 방법론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 공약이 결국은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 하면 똑같습니다. 인프라 투자. 막대한 양의 인프라를 투자하겠다. 근데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송유관을 엄청나게 깔겠다. 석유 시추 많이 하겠다. 석유화학 발전 더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환경을 무시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많은 기업들의 참여, 이런 걸 이끌기 위한 환경. 이게 바로 트럼프의 공약,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재밌게도 바이든은 다르게 철저하게 환경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파리 기후협약에 유일하게 탈퇴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는데 바이든이 되면은 다시 가입하겠다. 그래서 소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겠다. 이게 방향성인데 바이든은 같은 인프라 투자라도 어디에 집중하냐면 바로 신재생 에너지, 소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 공약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도, 우리 지금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전력 공급량의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혹시 대표님? 지금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예, 대략 뭐 한 10%가 안 네.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 그거가 이미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가 우리나라도 계획인데, 재밌게 바이든의 공약은 2035년까지 몇 %로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목표가. 글쎄 한 50% 하나요? 예, 여러분도 한번 맞춰봐 주세요. 예, 그 목표가 100%입니다. 그래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공급량을 100%. 그럼 지금의 예. 화력발전소라든가 뭐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것까지 다
없애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양까지 전부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죠.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인프라 투자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 관점에서도 어떤 산업이 부흥할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무래도 탄력을 못 받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전략의 경제 정책 방향이 한국판 뉴딜인데 그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이 그린 뉴딜 사업 관점에서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미국의 여러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략 뭐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 영역,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뭐 수소 열차, 네. 수소 버스 이런 수소 충전 인프라 이런 다양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실리고 바이든이 돼서 만약에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을 할 경우 세계가 같이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린 산업에 대한 관심을 그럴 경우라면 더 관심을 염두에 두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목표치가 2035년까지 네. 100%라는 거는 예. 놀라운 수치네요. 그게 사실 공약상에 밟힌 거죠. 공약상으로. 그러면 네. 지금 이 공약 가운데 보면 왜 정책들이 다 이제 크게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보면은 네. 지금 이 에너지와 관련한 거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소위 산업 정책이라고 볼 수 산업정책.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산업 정책에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말고 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또 있나요? 결국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경우라면 지금 가장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화웨이 때리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과의 그렇죠. 문제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 소위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때리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싸움의 향방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네.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네. 원래 그 미국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이 정책 입안은 네. 민주당 때 만든 거고 오바마 네.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국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골자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유사합니다. 네. 둘 다 유사한데 재밌게도 역시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높게 유지해서 그게 미중 무역 분쟁 아닙니까? 관세를 높게 유지해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게 하고 미국에서 구매가 안 이루어지게 이렇게 전략을 펼치고 또 몇몇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급하지 마.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공급하지 마.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미국 여러 산업에게 더 부담이 된다. 소위 대두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돼서 농부들이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바이든은 그럼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요. 바이든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좀 신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골자가 이겁니다. 바이든은 좀 더 이 우방국들을 협력 체제, 공조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게 가장 주된 특징이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든 유럽이든 다 싸웠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들지 못하는 것뿐이죠, 사실상. 네, 결과적으로는 뭐 방위비 분담하자 이건 싸우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유럽 애들은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방국들하고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서 중국을 압력을 가하는데 어떤 것 가지고 압력을 가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 그렇죠. 그리고 환경 규제 문제. 지금 미세먼지 중국은 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냐? 그래서 제조업을 더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빅테크 기업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산업 보조금 문제. 주로 이제 중국이 워낙 이 국공립 소위 이제 공사죠, 공사. 국영기업들. 그죠. 국영기업들을 이용해서
이제 산업 보조금을 많이 주고 이게 공정한 교육 체계, WTO 체계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방국들하고 이제 협력 체제를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네. 근데 마침 그 얘기 하시니까 네. 그 중국도 얼마 전에 시진핑이 미세먼지 이런 것들 환경과 관련해서 네.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겠다 이런 네. 어떤 중요한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살았는데 2015년에 파리에서 195개 나라가 모여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름하여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2020년까지는 195개 나라가 다 동의를 한 거예요. 물론 미국은 지금 탈퇴했지만 동의를 했는데 뭐라고 동의했냐면 2020년까지 이행 계획안을 만들겠다. 어떻게? 21년부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그 액션을 구체적으로 이행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이미 미국, 일본 또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 제출을 완료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초안이 마련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갖습니다. 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면 혹시 소실적에 달리기 잘하셨습니까? 아니요. 원래 못 하셨어요? 그러면 몇 초 뛰셨습니까? 100m? 한 15초. 15초. 14초 뛰었나? 예, 14초로 15? 하겠습니다. 15? 예. 예. 그러면 그 기록이 만약에 숨 안 쉬고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숨 쉬면서 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 철강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량을 줄여가면서 같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철강을 생산하기가 부담되겠죠. 그렇죠.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드는데 그건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에게 혹시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노후 경유차를 타는 여러 국민 여러분들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라고 해요. 그러면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차 타라고 해요. 전기차 타라고 해요. 다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안으면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이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가져나가고 있는 거. 어쨌든 20년 내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유엔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각국이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필연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중국도 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소위 역주기 정책이라고 하죠. 경제 충격이 있을 때 대규모 예산을 때려부으면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주기 정책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재생에너지 산업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건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성장 산업의 어떤 미래가 보이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근데 그럼 이제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중 네. 갈등 문제 때문에 네. 우리까지 날벼락 맞았으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네네. 그 통상 분야에서는 아까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2021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리쇼링 전쟁입니다. 그렇죠. 각국이 많은 기업들을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쟁이 펼쳐집니다. 한 가지가 이제 홍콩 이슈가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있고 중국 홍콩으로부터 이탈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 때문에 자국 기업들을 다시 한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제 데려오기 위한 전쟁을 펼치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인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이 35%였죠 원래. 이 35% 법인세율을 21%로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기업 경영하라 이거예요.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왜 공장을 멕시코에 두냐? 그거 아무래도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때문이 아니냐. 왜냐하면 나프타가 있으니까 멕시코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하고 자꾸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나프타 폐기하려고 들었던 거 재협상을 그렇죠. 했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OECD 평균 법인세율이 약 25% 정도 되니까 미국이 21%까지 끌어내린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소위 트럼프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좋지만
낙수 효과를 더 중요해요. 소위 민주당이기 때문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온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근로소득자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공약상으로는 21%까지 내린 트럼프의 이 법인세율 정책에 대해서 다시 28%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컨셉이 다르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인데 이 소위 말하는 이 바이든의 전략은 이제 바이 아메리칸이거든요. 그래서 리쇼링 정책에 대한 컨셉이 조금은 약화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 통상 갈등 면에서 조금 덜 부담될 수 있겠다. 미국과의 관계는 좋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아까 미중 무역 분쟁의 경과인데요. 누가 되든 아마 되자마자는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한 1, 2, 3월까지는 좀 잠잠할 거예요. 네. 누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만약에 지금과 같지 않고 바이든이 될 경우 기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소위 듣기 좋은 표현으로 우리나라의 지금의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중국과 적이 아니다. 미국과도 적이 아니다. 약간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소위 바이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줄을 서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더 강할 거라고 바이든이. 네. 줄을 서야 되고 우방국과의 협력 관계를 체결해서 중국을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줄을 설 수밖에 없겠지만 줄을 서게 될 경우 마치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그러면 중국과의 교역 관계 어떻게 가져갈까? 지금 전체 우리나라 수출량의 26% 정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홍콩 수출까지 하면 대략 30%예요.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가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중국과 경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준비를 한다 해도 네.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아세안 국가들하고의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어떤 준비들도 했지만, 네. 지금 그 나라들은 뭐 워낙 가난하니까 네. 구매력이 없잖아요. 네, 앞으로 네. 정말 수십 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네. 당장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이것을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피해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그 닉네임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면 전체 우리 이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만큼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여타 신흥국이나 뭐 선진국들로도 상당 부분 리쇼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파트너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달에 창원시에 강연을 갔다가 그 시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 국장님이 뭐를 준비하고 계시냐면 창원시에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왜냐하면 많이 떠났으니까. 그렇죠. 지금 창원 공간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맞죠. 들리죠. 예,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공단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소위 스마트 팩토리화 하면서 이거를 공유 공장화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야욕이라고 할까 의지가 뭐냐면 야욕은 좀 이상하네. 의욕적으로. 예, 의지가 뭐냐면 소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 창원 단지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게 비용이 똑같거나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해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각국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도 각국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제조가 다른 나라들로 이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게 하나의 리쇼링 정책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조할 것인지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과 파트너십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제스처를 충분히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리쇼링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해도 네. 그 중국에서 떠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뭐 얼마나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상당한 시간, 대체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중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로 리쇼링해서 뭐 이런저런 대책들은 세우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쉬운 게 얘기죠. 아니죠. 그러면 쉬운 게 결국은 그 기업들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똑같이 더 냉정하게 생각하겠죠. 아, 그럼요. 예.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네. 문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들어왔다 해도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미국 주식 시장도 이제 바이든이 되면은 법인세가 그만큼 기업 줄어드는 만큼 네. 늘어나는 만큼 네. 그 기업들의 이익률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또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금융 쪽에 관련된 분들은 바이든보단 트럼프를 선호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금융에서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기준금리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더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하는 입장은 아무래도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이 2021년 연내에 기준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인상되거나 양적 완화 기조가 갑자기 끊기거나 하는 상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이끌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의 제로금리를 만들었죠. 그리고서 2015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양적 완화, 쿼너테이티브 이스 1, 2, 3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통화 정책에 대한 컨셉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거시경제 여건상 당장 금리가 제자리로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그 어떤 핵심 주력 사업.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됐을 때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 지금 한국도 그래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테마주들이. 네네. 되는 순간 네. 그 다음부터 정말 확 뛰면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그 시점에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가라앉을 가능성이 더 있다. 뉴스에 네. 팔아라 뭐 이런 얘기처럼 네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은 상당히 선제적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한 2, 3개월 앞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한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급등락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급등락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의 수요가 많고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은 조정 기간이 지난 후에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니 왜냐하면 또 이거 방송 보시고 네. 바로 또 신재생 에너지 그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바이든이 된다 해도 네. 그 이후 좀 가격 조정의 기간이 있을 수 거친 있습니다. 다음에 예, 그런 시점에서 지켜보다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한번 다시 한번 환기를 좀 시키는 겁니다. 주의를. 네, 알겠습니다.